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함께 학습할 내용이 이제 CFP 과정 중에서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과목이 되겠네요. 자, 교재가 완전히 개정이 되면서요, 많은 변화가 좀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정 전에는 이제 위험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C 과정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다 AFPK 과정으로 이관이 다 됐고요. 또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C 과정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A 과정으로 이관이 되면서 C에서는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사례집에 보면은 그래도 아직 공적보험, 사회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존에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보험 관련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배제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취급하는 게 이제 개인 재무 설계 쪽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위주의 보험보다는 개인 재무 설계 쪽에 위주의 보험 쪽으로 교재가 좀 개정이 돼서 굉장히 좋아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내용 자체 분량을 보시게 되면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개정 전보다는 여기에 이제 약관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학습하시는데 좀 불편해 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핵심 요약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고득점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근데 상대적으로요, 아이러니컬하게 보험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 보험 과목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예, 이론적인 거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제 1장의 위험과 보험 관련돼 가지고는 그 보험 수요 내용이 처음에 요 내용에 수록됐다. 그 말은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2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 산업 이 내용이 여기 C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적인 것들도 조금 심도 있게 봐야만 하겠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재산보험, 손해보험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존에부터 학습했던 내용들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만 일단 약관의 내용이 조금 추가된 것들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 설계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좀 가볍게 이렇군 하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교재 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험과 보험 중에서 제1절 위험관리와 보험 수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5째 줄 보시게 되면 재무설계에서 위험관리는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잠재 요인을 인식하고, 그렇죠? 네, 비용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비용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목표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써가지고 위험을 관리한다.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일찍부터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을 찾아서 선택,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혹시 문장에 이제 지문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당장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일찍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두시면은 눈에 익을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줄 내려와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은 위험 통제와
그다음에 위험 재무로 구분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위험 회피라든가 손실 예방이라든가 손실 감소 그리고 이제 위험 보유라든가 위험 전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위험 통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 재무가 있다. 네. 위험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위험을 어떻게든 관리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험 재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무 돈인에 대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처리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위험 통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회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손실 감소라든가 또는 예방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위험 재무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위험을 그냥 보유하는 방식을 하나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을 이전하는 방식을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위험을 관리할 텐데 위험을 회피하겠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좀 불안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제주도 간다 그러면 어때요? 배를 타거나 아니면 헤엄쳐서 가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완전히 행위를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위험에 대한 회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실을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거 뭐 내가 감기를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나갔다 와서는 반드시 씻는 거 그리고 소화기를 준비해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통제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위험을 보유하는 것들은 알아요. 위험이 이렇다라는 걸 아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모아놨다가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처리하는 거, 내 스스로가 준비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은 뭐예요? 이전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통해서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것들은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줄 내려오시게 되면은 밑에서 5번째 줄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사고 시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것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것도 밑줄만 좀 거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게 되면은 1번 위험 관리 해가지고 이제 가로 1번 개념 나오게 되는데요. 밑줄만 긋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인 측면에서 위험 관리는 경제 주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어떻게 보면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내가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산 관리를 했을 때 위험이 통제가 됩니다. 관리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 쪽에서 볼 때 위험 관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개인이라든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비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관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교재에 나온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좀 봐야겠다.
자, 두 번째 줄, 하나, 두 칸 내려와서 보게 되면 개인의 경우 인적 자산에 대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자산입니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위험을 아무리 우리가 관리, 즉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가로 1번 보게 되면 위험관리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6단계는 다 A 과정으로 넘어갔고요. 여기에는 새롭게 5단계 과정으로 해서 정립된 거,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칸 내려와서 보게 되면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 주체로 하여금 특정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다? 위험이 발생하기 전과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표다라는 거 꼭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 발생하기 전과 위험이 발생한 후에 목표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위험이 발생하기 전의 목표는 경제성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불안한 이런 것들도 제거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법적 의무에 대한 수행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 목표라고 한다면 위험이 발생한 후에 대한 목표는 뭐냐? 위험 관리의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에 대한 유지라든가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적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는요 단순하게 지금 두 줄, 세 줄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패턴 아니겠습니까? 다음 중 위험 관리에 대해서 목표를 위험 발생 전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위험 발생 후에 대한 위험 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을 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문제 내기 좋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 목표와 위험이 발생한 후에 대한 위험 관리 목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자,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 목표는 뭐가 되겠다? 경제성을 따져보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안의 제거다.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위험이 발생한 다음에 위험 관리의 목표는 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생활에 대한 안정이다. 유지, 안정이다. 생활에 대한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다. 지속성, 네. 안정성, 지속성, 안정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성장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가 혹시 엄마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애들에게는 있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 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시겠습니까? 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시겠습니까? 일단 작은 쪽을 우리가 외우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쪽을 외우면 나머지 한쪽은 아닌 거니까 저는 이쪽을 좀 권해드리겠네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표 해가지고 자 위험이 발생되기 전에 경제성과 불안 제거와 법적 의무 수행 이렇게 해가지고 전경불법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직종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암기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정경은 불법이다. 정경 불법 해가지고 이렇게 좀 봐두시면 나머지는 뭡니까? 위험이 발생한 다음에 대한 위험관리 목표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하 이런 거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문제에서 찾는 거에 어렵지 않겠다. 정경 불법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음영으로 되어 있는 점 4개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첫 단계, 1단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 지금부터 5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각 단계에 대한 내용, 어떤 것들이 키워드인지 좀 봐주셔야 혹시 문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쭉 문장을 이렇게 주어지고서는요, 이거와 관련된 단계는 어떤 겁니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둬야겠다. 자, 그래서 1단계는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을 사실 보험 설계를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 쪽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과연 보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한 보장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위험에 대한 인식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보도 수집하면서 보험이 있는지 보고요. 보험이 있다면 그 보장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험도 가입했구나. 이런 거 느낌으로 감으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위험 관련돼서 이제 보장 내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인적 자산, 사람에 대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보험이 되어 있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다? 보험의 인식인데 보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2단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단계, 위험 측정 및 평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인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측정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도 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들어갔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분들께서 아니, 만났는데, 저분께서 이제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의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수집된 정보를 이제 분석한다. 인식해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들어갈 거고요. 자, 위험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 밑에 하나, 둘, 3개의 점이 나와 있겠네요. 자, 자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계약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볼 거고요. 그리고 불법 행위 관련된 것들, 일종의 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인적 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인적 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3단계가 넘어가면서 적정한 위험관리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겠지요. 자, 인식을 했고요.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정보를 다 수집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적절한 또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가지가 있죠. 크게 위험 통제와 위험 재무. 그 중에서 또 나눈다면은 위험을 회피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이전시키는 거. 요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어때요? 선택을 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고객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한 이후에 항상 모니터링 하고요. 피드백을 해주면서 잘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매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위험관리 프로세스 가볍게 5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각 단계의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예문으로 딱 놓고 몇 단계에 해당됩니까? 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높다. 자, 가로 3번 보게 되면 위험 통제와 위험 재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 재무와 위험 통제, 위험 관리 방안 중에서 크게 통제와 재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 하는 거죠. 자, 양가로 1번 위험 통제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위험을 어떻게 잘 피해 다닐 것이냐, 위험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볼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거나 줄이거나. 그래서 위험 통제는 손실에 대한 빈도와 심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빈도는 뭡니까?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 그 위험이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느냐, 이게 빈도고요. 심도는요, 일어났어요. 그럼 얼마만큼 나에게 타격을 주느냐, 재산상, 인적상, 이런 얼마만큼 심각하게 타격을 주느냐, 이게 바로 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고 얼마만큼 나에게 타격을 주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인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위험을 완전히 멀리 해버리는 거, 피해버리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손실을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 위험 회피는 원천적으로 위험을 아예 노출된 걸 차단해버리겠다. 그래서 예문이 나오죠? 예문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거에 무서워서 추락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상, 그렇군 정도 느낌 오는 거, 그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풍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지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비행기 사고 대비해가지고 아예 비행기를 안 탄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일종의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즉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줄 보시게 되면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하겠다라고. 자, 위험을 예방하는 거 감기 대비해서 이제 손 씻고 잘 씻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몸이 조금 으슬으슬한 것 같아요. 그럼 미리 푹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건 뭡니까?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손실 예방은 사고 발생 전에 사고의 가능성 빈도 그걸 낮추는 거고요. 손실 축소라고 한다면 심도를 조금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양가로 2번 위험 재무. 첫 번째 줄 위험 재무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과 위험을 이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위험 전가가 이제 위험을 이전하는 거니까요. 사실 재무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것들, 돈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자가보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가보험이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 이게 바로 보험을 이전 또는 전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내가 보험료를 우리가 회사에다가 잘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했다가 사고 터졌어요. 적립한 돈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보험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그룹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 보유 방식이다. 자체적으로 손실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험을 보유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고요. 손실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축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험 전가. 전가는 보험과 보험 외의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보험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더라도 공제조항이라든가 또 가입자 종률 부담이라든가 또는 가입자 정액 부담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 여전히 일부 위험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밑줄만 잘 거두시기 바라고요. 완벽하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완벽하게 보험을 통해서 내가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겠다. 왜? 이러한 조항들이 있다면 일부는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공제조항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부담금, 예를 들어서 치료비 중에서 일부 금액은 공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제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률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 금액에서 얼마만큼 빼고 주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80% 보상합니다. 아니면 90% 보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정률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자 정액부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나왔는데 1,000원 빼고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이 있다면은 보험으로 완벽하게 이전된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험의 방식은 뭐 해칭 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주로 시장 위험 관리하는 기법으로 옵션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밑줄만 거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시게 되면 보험 수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위험 회피자가 어떻게 하겠다? 보험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로 1번 기대 효용하고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효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보험 수요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정비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군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효용이란 경제적 후생이라든가 또는 만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 내가 느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은요. 금전적 기대값이 아니라 주관적인 효용의 기대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금전적으로 1억 원 줄게, 2억 원 줄게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1억 원이 아니더라도 5천만 원이라도 나는 가입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용의 기대값.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만족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보험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 2번 보면 위험 수용 성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쭉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잠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복권에 대한 상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금이요 2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천 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천 원이 아니고 교재에서는 지금 10,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2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2만 원이 당첨될 확률도 50%, 10,000원이 당첨될 확률도 50%.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볼게요. 2만 원이 당첨될 확률 50%니까 이거는 기대값으로 보면 10,000원이 될 거고요. 10,000원이 당첨될 확률이 50%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보게 되면 5,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복권에 대한 상금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가 되겠냐? 15,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네.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권의 가격을 얼마를 책정을 하면 되겠냐라고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만약에
아, 2만 원으로 할게요 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거 누가 사겠냐라는 거예요. 왜? 최고로 맞아봐야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을 막기 위한 가능성은 50%뿐이 안 돼. 근데 이 복권을 2만 원으로 내가 돈 주고 사? 이거는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복권의 가격을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15,000원으로 한다면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요, 어떤 느낌을 가져가냐면 내가 15,000원으로 복권을 샀는데 당첨될 가능성이 2만 원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만 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2만 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서 5천 원이 남네. 이런 느낌으로 위험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반면에 위험을 회피하는 분들을 한번 볼게요. 위험을 회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15,000원이라는 금액은 확실하게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게 되는 돈은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복권을 구입을 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권을 구입을 안 하겠다. 왜? 확실한 거는 15,000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을 가져가는 거니까 2만 원이 될 가능성, 이게 조금 약간의 이분들이 봤을 때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0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선호하신 분들은 15,000원의 복권 가격을 딱 매긴다 하더라도 당첨될 기대값이 15,000원이니까 당연히 15,000원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선호하신 분들은 오케이. 하지만 회피하신 분들은 안 하겠다. 이 내용이 바로 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개인의 위험 수용 성향에 따라서 복권 구입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수용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시는 분, 회피하시는 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줄 보시게 되면 위험 수용 성향, 즉 위험에 대한 태도는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밑줄 하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일단 선호하시는 분, 회피하시는 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양가로 1번 위험 회피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페이지 보시기에는 위험의 중립자. 중립자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양가로 3번 위험에 대한 선호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림을 잠깐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비슷합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요. 일단 여기가 위험이에요. 위험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은 금액과 효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있는 거니까, 여기가 위험이고요. 여기가 기대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위험을 회피하시는 분들은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은 똑같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고요. 위험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목한, 죄송합니다. 위험을 회피하시는 분들은 원점에서 이렇게 오목한 그림을 가져가게 되고요.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록한 그림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피에 선호하시는 분들이고요. 이거는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가져가냐면, 자, 같은 위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하는 게 여기 중립적인 사람보다는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바로 위험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규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예를 든다면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확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더 이상 들어와 줘야 되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위험 회피자 해가지고 첫 번째 줄. 자, 위험 회피자는요, 오목한 효용 함수를 갖는다. 오목한에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회피자는요, 오목하다. 위험의 회피자는 오목하다. 네, 오목하다. 자, 이것도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위험 회피자는요, 볼록하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어쨌든 시험의 목적상 합격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춰줘야죠. 위험의 회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오목한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두시게 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회피자는 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목하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위험 회피자는 오목한 효용함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기대 수익이 확실한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지 않을 때 효용이 더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1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건 확실한데 일단 20,000원이라는 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요. 밑에서 그 네 번째 줄. 위험 회피자의 경우 효용 15,000원에 대한 효용보다 복권에 대한 기대 효용이 낮기 때문에 복권이 주는 기대 효용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구입하게 하려면 복권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뭐가 나옵니까? 확실한 거는 사실상 20,000원과 10,000원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확실한 거는 1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가격을 10,000원으로 한다면은 이분들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0원 이하로 낮추면 15,000원까지는 안 하겠다. 확실하게 내가 10,000원 줬는데 확실하게 10,000원이 나와. 그러면 선호한다. 그러니까 복권 가격 낮춰라. 그 얘기입니다. 뭐 10,000원 이하로 낮추면 더 좋죠. 9,000원, 8,000원, 5,000원. 그러면 확실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위험의 중립자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밑줄만 긋게요. 위험 중립자는 중립자 형태는 형태의 효용 중립자는 직선 형태의 효용 함수를 갖는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내포된 공정한 도박과 기대 수익이 확실한 현금 간 선호가 무차별하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로 3번, 양가로 3번, 위험의 선호자 해가지고, 위험의 선호자는요, 볼록한 효용감수를 갖는다. 자, 이분들은 어떤 걸 가져간다고요? 예, 볼록한 효용함수를 갖는다. 요거 말장난하기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예, 회피자의 오자 들어간 거와 오목한 이렇게 매칭하면 되니까요. 자, 기대 수익이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공정한 도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할 때 효용이 더 크다. 내가 15,000원 주고 20,000원의 가능성에 투자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왜? 플러스 5,000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인 거죠. 네. 자, 즉 결과가 불확실한 복권 구입으로 인한 효용이 15,000원에 확실히 돈을 주고 주는 효용보다 크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로 3번 위험 회피와 보험 수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바로 보험을 선택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보험 수요 요인 해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왜 보험을 선호하느냐 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대 손실의 빈도나 심도 그리고 보험 상품 가입 여력 또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아, 그렇고 밑줄만 거두시면 되고요. 쭉 내려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즉 위험 회피도가 높은 가게일수록 보험 수요가 높아진다. 이것도 잘 밑줄 그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장난하기 딱 좋으니까요. 위험 선호자분들이
보험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스럽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2번 위험 회피자의 보험 수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험 계약의 불확실성. 자, 첫 번째 줄 보험 계약은 앞서 설명한 복권 구입 즉 도박과 같은 불확실성을 갖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 보험료를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사실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나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럼 보험 혜택을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딱 걸려야 그 돈을 받는 거니까 마치 도박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줄 내려와서요. 즉 보험 상품은 보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 수령 여부가 달라지므로 복권 구입과 같이 위험 회피 수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진다.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 정도는 위험에 노출된 경제 주체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출하려는 금액, 즉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밑줄만 그어두시기 바라고요. 보험 가입 여부와 재산 규모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거와 관련된 내용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요. 나의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 1억 2천만 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상황을 보니까 주택이 얼마가 돼 있나요? 0.8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주택재산만 0.8억 원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런 현금성 자산은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0.4억 원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택은 완전히 전소되겠다. 화재가 나면 주택은 완전히 전소된다. 그 말은 8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에 대한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했나요? 25%라고 되어 있고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75%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기대값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여기다가 다 매칭을 해보면 그 기대값이 나오겠죠. 자, 일단 화재가 발생될 확률은 25%예요. 그러면 25% 곱하기 화재가 났을 때는 몽땅 전소가 됐잖아요. 요거, 주택에 대한 가격은 없잖아요. 이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75%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네. 75%에다가 곱하기 8천만 원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주택과 관련된 거고요. 또 화재가 발생 나든 안 나든 간에 기본적으로 현금 4천만 원은 끌고 갈 거잖아요. 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0이 되고요. 8천만 원의 75%에다가 4천만 원을 더하게 되면 이거 1억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8천만 원의 75%에다가 4천만 원을 더하게 되고요. 0원에다가 25%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 보면 화재로 인해서 손실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러저러한 확률적으로 했을 때, 감안했을 때 기대값이 1억 원이니까 이 차이가 얼마가 생겼습니까? 2천만 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기대값은 1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천만 원 차이가 생기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적정한 보험료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보험료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기대에 대한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2천만 원을 부담하기 전이잖아요. 보험료를 부담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요때는 일단 1억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화재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75%가 되는 거잖아요. 75%가. 그리고 또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전소됐으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25% 확률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1억 원에 대한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값, 효용에 대한 기대값. 일단 1억 2천만 원에 대한 효용을 내가 느끼는데 75%의 확률로 느끼는 거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집은 다 전소돼 버렸으니까 요거 현금에 대한 기대 효용만 가져갈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때 1억 원이 나온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2천만 원을 보험료로 지불을 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상황이 된다면 1억 원은 보험에 가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1억 원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억 원에 대한 화재가 났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화재가 안 났대요. 화재가 안 났다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1억 2천만 원에서 뭐가 나갔어요? 2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효용은 얼마예요? 저기에서 2천만 원을 뺀 1억 원에 대한 효용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이거 곱하게 되면 이것도 1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보험을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간에 이분이 느껴지는 기대 효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1억 원으로. 이 얘기가 교재에 지금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걸쳐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굉장히 설명이 이렇게 일시를 들어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거든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다? 내가 가져가는 기대 효용을 가지고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것만큼 보험료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교재를 통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2번. 보험가입 여부와 재산 규모. 자, 만약 가계의 보유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고, 그 중에 주택이 8천만 원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한 겁니다. 그럼 현금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택은 전부 소실이 되고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만 남아있겠다. 그래서 4천만 원만 남아있겠다. 근데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은 25%고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75%가 되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뭐예요? 이거 재산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재산에 대한 기대값. 나에 대한 효용에 대한 기대값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금액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게 음영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보유 재산에 대한 기대값, 효용 가치 이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억 원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제가 나타낸 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25%의 확률로 요거를 25% 나오면 요거 몽땅 다 날아가는 거고 75%의 확률은 화재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살리는 거고 현금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거고 해서 1억 원 나오는 거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더불어서 보험 미가입 상태의 기대 효용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걸로 정리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되게 이해가 좀 안 가실 부분인데 어쨌든 이 차익부는 요것만큼 기대값이 1억 원이 나오고 내가 재산이 1억 2천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적정 보험료로 보겠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니까 연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나에 대한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보험료로 2천만 원을 딱 지불했을 때 그 보험금 1억 원을 받은 거와 그 다음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중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1억 원이 나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대비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기대값도 1억 원, 기대 효용에 대한 기대값도 1억 원.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EU, UI, 요게 이제 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손실의 기대값은 2천만 원이며 이 금액이 보험 가입 시에 공정한 보험료가 된다. 즉, 공정한 보험료는 기대 손실액에 상응하는 순보험료를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아래 내려오시게 되면 화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한 1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2천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이 금액과 동일하다. 자, 그래서 표 1-1, 요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보험 가입과 기대 효용 해가지고 자, 보험 가입 시 화재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확실한 재산 1억 원을 보유하게 되고요. 이때 효용 A점이 보험 미가입 시 불확실한 상태의 재산에 대한 기대값 1억 원에 상응하는 효용 B점보다 높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에 또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효용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다? 이건 순보험료다 이거예요. 순보험료.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그 추가되는 보험료는 뭐다? 부가보험료라는 건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론에 도출한 내용입니다만 쉽게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건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요거 일단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놓고 보면 1억 2천만 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택이 차지하는 게 0.8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지금 0.4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보험을,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로 산출을 했습니까? 1억 원을 산출했잖아요. 1억 원. 그렇죠. 그런데 2천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보험료로 3천만 원을 납부했다. 그랬을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화재가 미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주택에 대한 거 0.8억 곱하기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이 주택에 0.8억에다가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일단 나갔잖아요. 그럼 현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금이 0.1억 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0.9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3천만 원을 여기서 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1천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이 0.1억 원. 이게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받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이 1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1억 원. 이거 보험금. 예.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 1억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는 적정보험료로 얼마 있어요? 순보험료로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2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3천만 원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가 더 나가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1천만 원이 1억 원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결국에는 0.9억 원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순보험료 2천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1천만 원을 얹어서 이렇게 3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회피자들은 보험을 가입하겠다. 왜?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와 화재가 났을 때에 대한 이 효용 가치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낼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된 1천만 원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보험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이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뭐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일단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 1번의 기대 효용. 여기는 뭐다? 효용의 가치, 주관적인 효용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 선호자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은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보고 있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썼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아하 그렇군.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군. 뭐 이 정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